안녕하세요. 머니스테이지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1억을 모으면 자산이 급속도로 불어난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1억에서 3.4억까지 모으는데 약 3년이 걸렸지만 1억을 모으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1억을 모으는 동안 4가지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3천만 원을 날렸고 폰지 사기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올라 벼락거지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1억 모으기 여정의 오답노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빠진 함정은 사회 초년생의 함정입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약 6천만 원을 2017년에 모았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끝내고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예산도 부족하고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브랜드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싼 소형 아파트에 눈이 갔고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살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변기와 수전까지도 가장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평도 안 되는 집이 약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집들이를 할 때마다 호텔 갔다는 칭찬을 들으며 남들은 이루지 못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정이 생겨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소형 아파트이다 보니 거래도 많지 않았고 20년이 넘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금액 그대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열심히 모은 3천만 원을 모두 인테리어 비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 주머니만 두둑해지고 1억으로 가는 제 첫 번째 투자는 자산이 내지 못하고 소비로 끝나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세살이의 함정입니다. 사정상 지역을 옮기게 되어 지내야 할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해서 살다 보니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성에 차지도 않았습니다. 찾다 보니 신축 아파트 대단지 전세 가격이 주위 구축들의 전세 시세에 비해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2년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한 달에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이자만 내면서 신축 대단지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2022년에 유례없는 부동산 폭등이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집을 매도하기 위해 나가라고 했고 전세 보증금은 그 사이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세 금리도 2%대에서 최대 6.5%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내 소득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월 3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지출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퇴근할 때마다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세 제도는 금리의 상승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집주인이 아닌 오로지 임차인인 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아주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요. 지금도 전세를 고민 중이시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빠진 세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비정상적인 높은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당했던 폰지 사기인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금과 적금만으로 돈을 모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에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창 부동산 P2P, 홈쇼핑 P2P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예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율로 정해진 시기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해주고 상환도 무리 없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투자 기간 3개월 15%라는 높은 수익률에 혹해 3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높지만 투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용감한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결국 300만 원은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 P2P 투자 실패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수익률은 절대로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게 해주어 신뢰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투자 규모를 늘리기를 유도한 후 상환하지 않습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가 욕심만 내다 보니 얼마나 이 상품들이 비현실적인 수익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미국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 상품이었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짠테크의 함정입니다. 짠테크만으로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갈 때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머지 포인트 피해자가 있으실까요? 머지 포인트는 프랜차이즈의 결제가 다 되는 20% 할인된 상품권이었습니다. 식당, 마트, 편의점, 카페 상관없이 절약하며 사는 제 모습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금액 이상으로 해당 포인트를 많이 결제해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또 비슷한 패턴으로 P2P 투자 펀드와 똑같이 머지 포인트에 또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대표자가 나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소득을 늘리는데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을 줄이는 것에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약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절약만으로는 절대 자본주의에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약과 투자를 병행하고 결국에는 소득을 계속해서 늘리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자본가로 가는 첫 관문인 1억 모으기는 4가지 함정에 빠져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 4가지 함정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인테리어로 사장님의 자산만 불려줬고 월 150만 원 전세 이자를 내며 집주인의 자산만 불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폰지 사기로 업체들의 자산만 불려줬습니다. 정작 제 자산은 늘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저는 열심히 번 돈을 자산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금융교육을 어릴 때 받지 못했고 제가 따로 공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자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도 있고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뼈아픈 실패들을 교훈 삼아 제가 벌고 있는 근로소득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열심히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근로소득은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산을 소유해서 결국은 자본소득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자본가의 첫 관문인 1억 모으기에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머니스테이지였습니다.